꼭 알아야 할 우리의 역사. 조선 최악의 굴욕왕이 무릎 꿇은 날 병자호란. 1636년 12월 2일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이끄는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병자호란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이 소식이 한양에 전해진 것은 5일 뒤인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청군이 이미 개성 근처까지 진출해 있었던 것입니다. 전광석화 같은 속도였습니다. 조선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조는 급히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청군이 길목을 차단한 것입니다. 1636년 12월 9일 밤 인조는 궁궐을 버리고 남한산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소현세자, 복림대군과 함께 야밤에 도주한 것입니다. 조선의 16대 왕이 도망자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런 일이 없도록 중리배교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인조와 서인은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오랑캐와는 상종할 수 없다며 청나라를 모욕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남한 산성에는 군사 1만 3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량은 51치밖에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추위가 극심했고 성 안에는 피난민까지 수만 명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12월 14일 청태종 홍타이지가 도착했습니다. 20만 청군이 남한산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탄천 일대가 청군의 진영으로 뒤덮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화파와 주전파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최명길은 말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항복하고 나라를 보존해야 합니다. 김상원은 반박했습니다. 오랑캐에게 무릎 꿇느니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인조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명나라 원군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근왕군을 불렀지만 청군에게 각계격파당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왕조차 하루에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군사들은 군마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청나라는 망월봉에 홍위포를 설치하고 성안을 직접 겨냥해 포격했습니다. 아사자와 동사자가 늘어났습니다. 45일 인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637년 1월 말 인조는 항복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요구한 항복 의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반합을 하라. 반합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을 대하듯 왕의 두 손을 뒤로 묶고 입에 구슬을 물리고 빈관과 함께 항복하는 의식입니다.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조선 조정은 경악했습니다. 인조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나라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309고 두례를 하라. 3번 무릎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법입니다. 한 번 무릎 꿇을 때마다 머리를 3번씩 조아려 총 9번. 황제에게만 하는 최고의 예법이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게조차 5배3꼬질에 5번 절하고 3번 머리 조아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청나라 황제에게 309고 두례를 한다? 이것은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국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인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합보다는 나았습니다. 1637년 2월 24일 음력 1월 30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왔습니다. 정문인 남문이 아니라 서문으로 나왔습니다. 왕의 복장인 골룡포가 아니라 남색 군복을 입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용골대가 이끄는 청군 부대가 호위했습니다. 인조는 신하 50여 명을 거느리고 삼전도로 향했습니다. 지금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입니다. 삼전도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청태종 홍타이지는 높은 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군 장수들이 좌우에 도열해 있었고 청나라 풍악이 울렸습니다. 모두 명나라 음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화의 주인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인조가 단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홍타이지가 용골대를 시켜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일은 길게 말하지 않겠다. 이제 용단을 내려왔으니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다. 인조는 대답했습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리고 인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09고 두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다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총 9번. 조선의 왕이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입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조가 머리를 조아리는 소리가 단 위에 청태종에게 제대로 들릴 때까지 절을 계속했다. 이마에서 피가 흘렀다는 야사도 있습니다. 진위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굴욕적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조선 신하들은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조선 역사상, 아니 1910년 경술국치 이전까지 한반도 역사상 최대의 치욕이었습니다. 홍타이진은 인조에게 청나라 의복을 입혔습니다. 조선왕이 청나라 황제 앞에서 청나라 옷을 입은 것입니다. 복종의 상징이었습니다. 항복 의식이 끝난 후 청나라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홍타이진은 말했습니다. 조선왕은 일국의 국왕이니 내 아우들 사이에 앉히도록 하라. 표면적으로는 예우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을 신하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정축화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이 치러야 할 대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보낸다. 둘째, 사막사윤집, 오달째, 홍익한을 비롯한 주전파 대신들을 청나라에 넘긴다. 셋째, 대신들의 아들 삼정승 육판서의 자제를 인질로 보낸다. 넷째, 명나라와 관계를 끊고 청나라만을 섬긴다. 다섯째, 매년 조공을 바친다. 은만양, 수천 필의 비단, 무수한 물품. 여섯째, 조선 백성 20만 명을 청나라에 보낸다. 일곱째, 청나라의 명나라 정벌을 도와 군사를 보낸다. 여덟째, 청나라의 연호와 책력을 사용한다. 아홉째, 삼전도에 청나라 황제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을 세운다. 조선은 완전히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외교권을 상실했고 청나라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1637년 2월 15일 청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질들은 함께 끌려갔습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 복림대군과 부인, 대신들의 아들들, 사막사를 비롯한 주전파 대신들, 그리고 조선 백성 20만 명. 사막사는 심양에서 끝까지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윤집, 오달째, 홍익한. 그들은 고문당하고 끝내 처형되었습니다. 차라리 조선의 귀신이 될지언정 오랑캐의 신하는 되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선 백성 20만 명은 청나라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평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인조는 창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왕의 자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신망을 잃었고 신하들의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아들 소현세자를 인질로 보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 고통이었을까요? 1637년 2월 5일 소현세자는 심양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인조와 이별하는 장면은 참담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하들이 길가에서 통곡하며 전송하였는데 혹 제가를 잡고 당기며 울부짖자 세자가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이에 정명수가 채찍을 휘두르며 모욕적인 말로 재촉하였으므로 이를 보고 경악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정명수는 조선 출신으로 청나라에서 통역을 맡고 있던 자였습니다. 같은 조선 사람이 세자를 채찍으로 재촉한 것입니다. 1637년 4월 10일 소현세자 일행은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 사신을 접대하는 동관에 머물다가 5월 7일 청태종이 세자를 위해 새로 지은 거처인 심양관으로 옮겼습니다. 소현세자는 이곳에서 9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볼모 생활은 굴욕적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청나라 황제가 여는 조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황제가 사냥을 갈 때 따라가야 했고 연회가 있으면 참석해야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승마를 오랫동안 하느라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음식도 습관도 낯선 심양 땅에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잦은 병치레에 시달렸습니다. 용골대와 정명수는 세자를 압박했습니다. 한 번은 용골대가 세자를 협박하자 소현세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나도 한 나라의 세자다.
용골대가 사과할 정도였습니다. 굴욕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소현세자는 변화했습니다. 청나라의 힘을 목격했고 명나라의 쇠락을 확인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심양 근처에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청나라에 끌려온 조선인 포로들을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출해 농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둔전을 경작해 곡식을 쌓고 무역을 했습니다. 세자빈 강씨도 적극적으로 무역에 참여했습니다. 심양관의 문이 시장 같았다고 실록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보내주는 지원만으로는 300명이 넘는 일행을 먹여 살릴 수 없었습니다. 청나라 고관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뇌물과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인조는 세자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집을 지어 단청을 발라 화려하게 꾸미고 포로로 잡혀간 조선 사람들을 모집하여 둔전을 경작해서 곡식을 쌓아두고는 그것으로 진기한 물품과 무역을 하느라 관소의 문이 마치 시장 같았으므로 상인조의 그 사실을 듣고 불평스럽게 여겼다. 인조는 세자가 절개를 지키며 조선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청나라와 타협하고 무역을 하고 막대한 비용을 조선에 청구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나라가 세자를 통해 인조를 압박했다는 점입니다. 청나라는 종종 중요한 결정을 세자에게 직접 전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인조가 병중이라 단판할 수 없으니 세자의 재량으로 처리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조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인조는 두려웠습니다. 청나라가 자신을 폐위하고 세자를 즉위시킬 수도 있다는 공포. 이것이 인조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인조의 총비 조소용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세자빈 강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조소용은 세자를 백방으로 모함했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와 결탁해 전하를 폐위시키려 합니다. 인조는 심양관에 밀정을 보내 세자의 동정을 감시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1644년 9월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북경으로 천도했습니다. 소현세자 일행도 북경으로 처소를 옮겼습니다. 북경에서 소현세자는 70여 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운명적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인 예수의 선교사 아담샬을 만난 것입니다. 아담샬은 북경 남천주당에서 천문대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그를 찾아가 서양 문명을 접했습니다. 천리경, 화포, 천문학, 역법, 지구본, 자명종. 소현세자는 경이로워했습니다. 조선에는 없는 문물이었습니다. 아담샬은 천주교도 전했습니다. 소현세자는 가톨릭의 호의를 가졌고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비록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서양 종교와 문화에 열린 자세를 취했습니다. 소현세자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은 변해야 한다고. 청나라는 이미 명나라를 넘어섰고 서양 문물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선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만 고집하면 도태될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귀국하면서 천리경, 화포, 지구의, 자명종, 천주교 서적 등을 가져왔습니다. 조선을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1644년 12월 청나라는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더 이상 조선과 명나라를 연결할 고리가 없었습니다. 청나라는 소현세자의 귀국을 허락했습니다. 1645년 2월 소현세자는 9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33세였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귀국을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인조는 냉담했습니다. 조정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자가 청나라와 가까워졌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소현세자가 가져온 서양 문물을 보고 인조는 더욱 불편해했습니다. 오랑캐 것을 왜 가져왔느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조선을 개혁하려 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청나라와 화친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친청파로 낙인 찍히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은 깊어졌습니다. 인조는 세자를 의심했고 조소용은 계속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645년 4월 26일 음력 소현세자가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귀국한 지 불과 2달 만이었습니다. 병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4일 후인 5월 21일 소현세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3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실록은 충격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세자는 본국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 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붉은 피가 나오므로 검은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독살의 증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인조와 조소용이 의원 이형익을 시켜 세자를 독살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조는 서둘러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손이 나이가 어리다. 왕위는 둘째 아들 복림대군에게 물려주겠다. 소현세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석철, 성린, 석견이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장손 석철이 세손이 되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복림대군을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손자의 왕위 계승권까지 박탈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영조도 아들 사도세자를 죽였지만 왕위는 세자의 아들 정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달랐습니다. 인조는 평생 소현세자의 무덤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가 죽은 후 세자빈 강씨는 별궁에 유폐되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모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자점이 고발했습니다. 강씨가 인조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모함이었지만 인조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1646년 3월 16일 음력 세자빈 강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도 안 되어 아내도 죽은 것입니다. 세 손자는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석철 12살, 성린 8살, 석견 4살. 어린아이들이 제주도 바다 건너 귀향을 간 것입니다. 청나라 장수 용골대는 석철을 아깝게 여겨 데려다 기르겠다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1648년 11월 2일 음력 9월 18일 장손 석철이 제주도에서 장독으로 죽었습니다. 14세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3일 음력 둘째 성린도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10세였습니다. 셋째 경안군 석견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효종이 즉위한 후 복권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세자빈 강씨의 친정어머니와 사형제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소현세자의 가족이 몰살당한 것입니다. 1637년 8월 16일 청나라의 요구로 삼전도에 비석을 세우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대청황제공덕비, 청나라 황제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입니다. 비석의 앞면에는 몽골 문자와 만주 문자, 뒷면에는 한문이 새겨졌습니다. 청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조선이 어떻게 항복했는지를 영원히 기록한 것입니다. 문제는 비문을 누가 쓸 것인가였습니다.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청나라 황제를 찬양하는 글. 누구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이경석, 장유, 이희일에게 비문 찬수를 명했습니다. 청나라는 비문 내용에 거듭 트집을 잡았습니다. 결국 이경석이 비문을 썼습니다. 맨 앞에 대청 숭덕 원년이라 하여 청의 연호를 먼저 쓰고 삼안에는 만세토록 황제의 덕이 나무리라는 표현을 넣었습니다. 청나라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석은 치욕감을 이기지 못해 자신의 손을 후벼 팠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삼전도비는 조선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인조는 이 비석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공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유의 청원에 마지못해 재개했습니다. 크게 손해보지 않고 생색은 많이 낼 수 있으니 해버리자. 결국 청태종이 인조의 항복을 받은 단을 개조해 더 높고 크게 비석을 세웠습니다. 홍수에 침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전도비는 2007년 스프레이로 훼손되는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치욕의 역사를 지우고 싶었던 한국인의 분노였을 것입니다. 현재 삼전도비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공원 서호 언덕에 있습니다. 묘하게 오르막과 나무로 살짝 숨겨진 듯한 위치입니다.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한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병자호란의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조선 백성 50만 명 이상이 사상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0만 명이 청나라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완전한 속국이 되었습니다. 외교권을 상실했고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명나라와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300년 가까이 이어온 4대 관계가 끝난 것입니다. 조선 사회는 정신적 공황에 빠졌습니다. 소중화를 자처하며 중화의 도를 계승했다고 자부하던 조선. 그 조선이 오랑캐에게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후 조선은 북벌론을 주장했습니다. 청나라를 치고 명나라의 원수를 갚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에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효종은 평생 북벌을 꿈꿨지만 실현하지 못하고 재위 10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조는 1649년까지 살았습니다. 재위 27년. 그동안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소현세자, 독살, 세자빈 강씨 사사.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조는 3번이나 수도를 빼앗기고 도망쳤습니다. 1624년 이괄의 난 때 공주로, 1627년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의 중리외교가 계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병자호란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규모가 훨씬 작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광해군 시절 청나라 후금은 조선을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동등한 동맹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조와 서인은 거부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 아버지 나라인데 오랑캐 따위가 형제의 나라일 리 없다며 청나라를 모욕했습니다. 청나라는 분노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으로 한 차례 경고했지만 조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1636년 병자호란이 터진 것입니다. 광해군이라면 달랐을 것입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쳤을 것이고 실리를 챙기면서도 두 나라와 모두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삼전도의 굴욕은 없었을 것이며 소현세자가 인질로 가는 일도 독살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인조와 서인은 명분을 택했고 그 대가는 조선 최악의 치욕이었습니다. 병자호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명분은 위험합니다. 인조와 서인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했지만 정작 청나라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외교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명나라는 쇠퇴하고 있었고 청나라는 강성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셋째, 이데올로기에 함몰된 외교는 나라를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친명배금 정책은 조선을 전쟁으로 몰아넣었고 삼전도의 굴욕을 초래했습니다. 넷째, 왕위 무능은 백성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인조는 결단력이 없었고 신하들 앞에서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그 결과 50만 명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1637년 2월 24일 조선의 왕이 무릎 꿇은 날입니다. 삼전도의 굴욕. 조선 역사상 최악의 치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굴욕의 역사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광해군은 실리를 택했고 인조는 명분을 택했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었고 인조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인조가 틀렸음을 증명했습니다. 소현세자는 변화를 꿈꿨습니다. 청나라를 인정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조선을 개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독살당했습니다. 병자호란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오래 남았습니다. 조선은 평생 청나라의 속국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북벌을 외쳤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병자호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명분보다 실리, 이데올로기보다 현실, 자존심보다 생존. 강대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힘을 기르고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병자호란은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상황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1637년 2월 24일 조선의 왕이 무릎 꿇은 날을